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이 공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이 채널이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고 몇몇 인터뷰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영상들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5일에 진행된 멘토링 세션을 여러분께 공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멘토링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세션 전체를 공개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이 작업이 어떤 것인지 직접 접해보는 게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1년 가까이 함께 멘토링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놀랍고도 기쁩니다. 몇 달 뒤면 1주년이 되겠네요. 이건 참 멋진 일이고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마음과 정신의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이것입니다. 어떤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이런 과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삶이 단지 감정과 심리작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의 작동 방식 같은 것,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면 나는 그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작동시키려 하면 그 기계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복잡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모르면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나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제어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기계 그 자체가 있죠. 기계에는 고유의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기계는 점점 강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마치 제어되지 않는 열차처럼 모든 걸 지배하게 되죠. 그런 강박적 작동은 때론 게으름, 질투, 두려움, 불안, 공포, 원망, 상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계의 사용자인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게으르거나 용기가 없거나 혹은 인생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그냥 무심해서 이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인생은 꽤나 진지한 여정이고 인간으로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그 여정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용기가 없거나 또는 단지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기계에 더 크게 지배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멘토링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된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 중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다룰 질문은 이번에 받은 것 중 가장 긴 질문입니다. 원래 형태로는 아주 많은 줄을 차지할 만큼 긴 내용이라 핵심만 정리한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션 전에 전체 메시지를 모두 읽어보았기 때문에 맥락과 세부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멘티는 자신이 겪은 관계를 학대적인 관계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 관계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처음엔 성숙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종하려 들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까다로운 성격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관계 안에서 수치심, 극심한 질투, 부적절하고 사적인 내용에 노출되는 경험, 반복적인 거짓말 등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상대의 행동을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패턴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감정적인 집착에 붙잡혀 상대를 구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그를 매우 힘든 시기로 몰고 갔고 그는 담배, 약물, 술 등 중독적인 습관에 빠지게 되었으며 불안과 공황 증상까지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끝나게 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는 매우 냉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로 인해 그는 깊은 거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5달째 단주와 금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며 대학교 입학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큰 성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투적인 생각, 불면증, 낮은 자존감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이용당하고 학대받았다는 감정, 정서적으로 철저히 무너졌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외모상으로 전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새로운 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질문을 읽기 전부터 저는 이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삶에는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자주 정신이 흐려진 채 마치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며 그 모드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심지어 그런 상태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동 조정의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에 좌우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자동 조종 상태에서는 더 감정적이고 반응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성과 합리성, 객관성, 지성이라는 기능들은 오직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지성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정서적, 행동적 패턴을 반복할 뿐이죠. 마치 내면의 독백, 즉 자아의 목소리에 취해 최면 상태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도 자아의 작용 중 하나입니다. 자아는 에너지를 쓰는 걸 하나의 고통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괜히 힘 낭비할 필요 있나? 그냥 누워있자. 이런 무기력이나 나태함은 본능적 자아를 지키려는 자아의 움직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와 멀어지는 걸 자아는 고통, 심지어 위협처럼 느끼고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할수록 더 자동화된 반응과 심리적 조건화에 따라 살아갈수록 감정적 의존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잊게 됩니다. 그건 바로 현실입니다. 진실, 현실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내 눈으로 보고 인식한 현실이 내 마음속 감정보다 더 무게 있게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과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 고통의 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순환을 멈추고 더 의식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 담긴 진심을 바탕으로 천천히 함께 다뤄봅시다. 당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났고 그녀는 더 어린 사람이었으며 복잡한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는데 내면적인 제약이 없던 사람이었죠. 사실 당신은 이 모든 정보를 깊이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을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너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당신 안에 미성숙한 부분이 여전히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감정의 논리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중독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이게 나를 기분 좋게 해줘.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물질이 해롭고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할래. 이건 아주 감정적인 태도이고 순전히 느낌에만 이끌려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라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 순간 나는 일종의 교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현실의 버전이 실제 현실보다 우선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현실 위에 자신의 해석을 더 씌우는 존재는 오직 신뿐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신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면 빛이 생깁니다. 그분의 해석은 현실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그건 신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놓는 순간 나는 자동적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그 위치에서 빠져나오라는 신호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잘못 점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히려 더 그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느끼는 게 전부야. 현실이 어떻든 이성적 판단이 어떻든 내 감정이 더 중요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물질 사용, 쾌락 추구, 고통 회피,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한 삶의 방식,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건 더 큰 고통.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보내고 나눈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미 첫 번째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방치와 어려움의 와중에서도 당신이 약물과 술을 끊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쳤고 좋은 직장도 얻었고 대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교훈이 내면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현실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공부하고 일하고 몸을 돌보며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삶. 우리는 물리적 현실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몸이 있다는 건 그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 작동할 수도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잘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실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몸의 현실은 영양, 물, 수면, 휴식, 운동,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 자연의 리듬에서 벗어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실, 현실, 자연의 구조를 무시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물에 대해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의란 각 사물에 그 사물이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에겐 무엇이 필요하죠?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배우고 일하는 삶. 당신도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를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 당신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당신은 이제 5달째 단주 중이고 새로운 직장도 갖고 학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제 현실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고 해서 그 전에 왜곡된 현실과의 상호작용이 남긴 찬양, 즉 감정의 흔적들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삶은 진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멈췄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도 수년이 지난 후에도 때때로 특정 생각에 시달리거나 어려운 순간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잔재들과 함께 살아갈지를 배우는 것.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새겨진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그 흔적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습니다. 이전의 나로 완전히 되돌아간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우리가 쌓아온 흔적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흔적들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예전에 감정적으로 순수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그리 합리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의 목표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일하고 공부하며 각 사물에 마땅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해야 합니다. 정의란 각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고 그 사람이 문제 있는 패턴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며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정의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실천일 것입니다. 반대로 삶을 진실되게 살고 있는 사람, 현실과 덕목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마땅한 선택이 됩니다. 정의는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표현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덕목들, 신중함, 정의, 용기, 절제, 이런 미덕들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이건 마치 현실의 기계적인 구조처럼 작동합니다. 어떤 일에 꾸준히 전념하면 결과가 생깁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외적인 혼란은 내적인 혼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파괴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모든 영향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회복은 각기 다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신체 기능을 조절하면 정신 상태에도 비교적 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맑아지고 집중력도 생깁니다. 하지만 감정의 상처는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신체적,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분이나 감정의 깊은 층은 좀 더 느리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기 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아플래,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게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나아가세요.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감정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찬양처럼 남아 점차 약해지며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를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정의 찬양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지 마세요. 그건 인간 감정의 자연스러운 흠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고는 진실에 저항하나요? 즉, 내가 마음의 작동 원리, 중독 같은 걸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에고가 그것을 막으려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멘티는 질문을 이어가며 친구에 대한 사례를 덧붙입니다. 그 친구는 멘토링 초반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온갖 핑계를 대며 참여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조차 갑자기 다른 일들이 더 시급하게 느껴지고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고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자리 잡은 심리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독일 수도 있고 미루기 같은 행동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반복적인 사고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융은 이 현상을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그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 실체로서의 구조를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은 특정 구조는 마치 고유의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며 마치 통제력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중독된 구조가 매우 강력해지면 그건 하나의 내적 집착자처럼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무언가가 나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게 실제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강력한 정신적 구조인지보다 중요한 건 그 힘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에고가 진실 자체를 싫어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에고는 그보다는 이미 자리 잡은 내부 구조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나는 피해자야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그 렌즈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상담을 통해 그 구조를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면 그 피해자 구조는 위협을 느낍니다. 마치 상담은 내 존재를 위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구조는 사라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변화 앞에서 스스로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저항이 나타난다고 해서 진실을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구조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행동하려는 의지,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에 도전하는 일, 예를 들어 상담 세션이나 멘토링을 앞두고 있을 때 느닷없이 찾아오는 무기력, 집중력 저하, 온갖 핑계와 의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되긴 할까? 내게 효과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랜 시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어 깊숙이 뿌리내린 조건화에서 벗어나려는 길이 순탄할 거라 기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길은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쉬운 길, 편안함과 행복이 보장된 삶을 약속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초대는 오직 하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자기 탐색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탐색의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 길의 본질입니다. 삶에서 겪은 많은 실수와 고통이 결국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이점을 갖게 됩니다. 멘티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이 내면의 저항 구조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너무 쉽게 그 핑계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좀 피곤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는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각하고 있다면 그는 그런 핑계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내 저항이구나. 그때 비로소 그는 그 저항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의식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핑계는 항상 존재할 겁니다. 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채고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끝맺으며 이게 무슨 영적인 힘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영적인 존재인지 단지 강력한 심리적 구조인지는 사실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중요한 건 그 힘의 정확한 정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저항이 당신에게는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단순한 정신적 구조이든 더 깊은 무엇이든 그 자체가 진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이 자리를 잡았다면 당신이 치유되어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으려 할 때 그 구조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건 죽고 싶지 않다는 중독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한 저항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당신 안에서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건드리기 직전에는 게으름, 집중력 저하, 수많은 핑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된 또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지만 상담사들이 그녀의 중독과 약점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만 계속 들춰내며 결국 그녀가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어려운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는 깊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면 그 고통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방식과 그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일부 상담 방식에서는 감정은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걸 꺼내어 말하기만 하면 해소된다는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여러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반복적으로 표현할수록 그 감정과 기억은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주는가에 따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감정에 에너지를 주고 말로 되새김질할수록 그건 우리 마음 안에서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내가 에너지를 주는 대상은 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 이제 진짜 회복과 치유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회복의 과정에서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안내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일부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적 근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바탕으로 삼는 전제가 실제 경험이나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들을 수 있는 억눌린 감정을 말로 풀어야 한다는 이론, 마치 막힌 배관을 청소하듯 감정이 해소된다는 발상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실제 경험은 오히려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감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감옥이고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든 강렬한 감정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감정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사방에서 조이는 철창이라는 걸. 그런 상태에서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그 감정을 말로 되풀이하면 그 철창은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감옥은 해방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접근으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은 후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경우를 마주할 때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방식은 정말 사람을 돕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그 접근이 문제를 진짜로 직면하게 하거나 자기 탐구를 이끌기보다는 문제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어오는 사람이 그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치료 과정이 그 패턴을 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 괜찮다며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일까요? 이제 질문은 형제인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운동을 권유해보고 영적인 길을 제안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관적 인식이 곧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의 인식은 때때로 이기적이고 왜곡되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고통은 인식을 비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본인에게 이롭더라도 그녀는 느낌상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길을 걷는 일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나 강한 느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규칙적인 훈련과 실천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먼저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기대는 사실 일종의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운동선수의 몸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훈련,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 지적, 영적 성장 역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부터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어 보여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자기만의 시간에 배워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혹은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녀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마 진짜 전환점은 그녀 스스로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효과가 없다고 깨닫는 순간일 겁니다. 이미 그녀는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용기를 기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용기와 용기를 흉내내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이든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건 진짜 용기입니다. 초기에는 용기 있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쌓이고 반복되면 그게 곧 진짜 용기로 자라납니다.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서 생기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키우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조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우리가 삶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발전, 육체적,
지적, 영적 성장,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불편한 환경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더 일찍 이해할수록 그 여정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운동을 통한 신체적 성장, 불편함이 따릅니다. 어려운 주제를 공부하며 지적으로 성장할 때 불편함이 따릅니다. 정신적, 영적 수련을 할 때 에고를 내려놓아야 하고 이 또한 불편합니다. 자기 성찰, 의식적인 규칙 실천, 금식, 자선을 실천하는 일들, 대부분의 경우 에고에게는 무척 불편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장, 즉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길은 그 자체로 옳은 길이며 그 길은 불편함이라는 환경 속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적으로 두지 말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배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세상엔 크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발전을 선택하는 길, 불편함을 포용하며 전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 무엇이 옳은가, 나의 성장에 유익한가를 따지지 않고 그저 편안한 것,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길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많은 어려움과 혼란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길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나온 또 하나의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멘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쉬는 날 느긋한 마음으로 헬스장에 갔고 그 순간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런 평온한 감각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단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아마 그날 운동에 쓴 시간은 바쁜 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차이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대하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그날은 당신이 불필요한 내적 고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 활동에 집중하고 마음을 온전히 그 일에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어떤 일에 일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계획표에도 정확히 일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함은 느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하면서도 내면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고통은 본질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시간과 할 일들을 어떻게 내면에서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운동을 1시간 동안 해도 생각이 산만하고 조급하면 피로하고 괴롭지만 온전히 집중하면 그것이 평온한 수련이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느낌, 계속 늦고 있는 것 같은 불안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계획이 바로 그런 내면의 평화를 일상 속에서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계획은 연습을 통해 익혀지는 기술입니다. 최대한 잘 계획해보고 실제로 해본 뒤 시간 배분이 맞았는가? 이동 시간은 충분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넣었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한 계획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관계, 선택의 결과, 성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대화가 여러분 각자의 자기 이해와 삶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빛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멘토링 전체 세션 중 처음으로 온라인에 전면 공개되는 세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작업은 이런 주제들을 더 깊이 다루고 마음과 감정의 어려움에 대해 명확한 시선을 갖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보다 목적 있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여정이죠. 이 내용이 가치 있게 느껴졌고 멘토링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고정된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서 멘토링의 방식, 참여 방법, 비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